네,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 저희가 또 현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란 말까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한 번에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신 남북관계 전문가죠. 김창수 전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SNS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SNS 특징상 조금만 이렇게 해도 네. 마치 제 삶이 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네, 우리 박정호 기자님이 제가 열심히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발언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걱정이 그리고 그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저도 정말 잠이 잘 안 오는 지경인데요. 특히 파주 접경지를 비롯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우발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벌써 몇 달째 남북 양쪽에서 듣는 확성기 방송을 모두 듣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잠깐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귀신 소리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던데 그래도 여기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또 바람도 불고 해서 좀 덜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접경 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또 가장 먼저 대결과 적대의 분단 현장을 느끼는 곳이죠. 사실 평소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제한되고 규제도 많고 그중에 그래서 3중 4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작년에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올 5월부터 시행되고 있긴 하는데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방면에서는 어떻게든지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이곳 접경 지역에서부터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평양 무인기 사건 그리고 북한의 경의 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 남북 대결 사태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처럼 대결적 기싸움만 계속하다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국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긴장을 높여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경의 동해선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길이죠. 이 길을 끌어버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결적 언사와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고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언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물풍선 살포, 기괴한 소음을 담은 확성기 방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요청을 정부에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상호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것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봤을 때도 이 안으로 군사 분계선 일대의 위기 관리에 주력하면서 큰 틀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외교적 틀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역대 4차례나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남북 모두 전단 살포가 우발적 충돌로 그리고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서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멈춰서서 긴장 완화를 주도해 가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 판결도 대북 전단 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전단 살포에 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제재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헌재는 행정적 규제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파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고 국회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입법적 조치는 조치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긴장 완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우리가 먼저 방송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북한이 대남 방송을 계속할 명분을 없애버리는 것,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핀이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그리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그런 위험에 무방비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채널을 즉각 가동할 것을 남북 당국에게 공히 요구합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신속하게 군사 당국자 간의 접촉을 재개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냉철하고 지혜롭게 상황 관리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북 당국 모두 대결적 태도를 중단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국회가 세워 나가야 될 대책도 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 그리고 윤우덕 의원님 그리고 김경일 파주시장 늘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저한테도 와서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장님과 함께 국회의장도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우덕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파주 접경지역, 파주 통일촌 민방위 대피소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들어가는 현장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갑자기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현장부터 보고 왔는데요. 자,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 오늘 발언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현재 남북 간의 무인기 침투와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어물풍선이 오가는 이런 어떻게 본다면은 위기가 점점점 증폭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진단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피해와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셨다는 점, 이 점이 무엇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사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까지 접경지역 법에 따르면 한 300여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북한 양쪽에서 오가는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한국 전쟁이 지금까지 남북이 대치한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민들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잘 못 느끼잖아요.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더 남쪽에 있는 분들은 못 느끼는데 맞습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생계가 걸린 문제고 그래 살면서도 소음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또 대응하면서 쏘는 그 방송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국회의장께서 현장을 가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려본다면은 어제 제가 소년이 온다에 그 주인공 소년의 망월동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소년이 온다라는 그 한강 작가의 소설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한강 작가는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1980년 5월 당시에 그 도청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서 죽었던 사람들,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안하는 그런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굉장히 넓고 보편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전 세계인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 고통, 아픔 너무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직접 들으려고 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도 서울에 사는 또 다른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도 그런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져 나갈 수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가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접경 지역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접경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거나 그쪽 얘기를 겪어보거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도 접경 지역도 자주 이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그 DMZ 현장 탐방 차원에서 강화도부터 연천 또 지난주에는 약간 지지난주에는 제가 동해 끝에 있는 고성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북한에서 쏘는 그 전파 방송 이런 것도 제가 들었었고요. 근데 북한에서 쏘는 거는 굉장히 기괴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경을 막 건드리게 하는 기괴한 소리.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귀가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파를 막 북한은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나 아니면 어떤 발언 이런 게 아니라 기괴한 소리를 쏘고 있다. 그래서 뭐 또 그걸 바꾼다 그럽니다. 어쩔 때는 뭐 귀신 울음소리도 내고. 귀신 울음소리. 그리고 이제 제가 고성에 갔을 때 통일 전망대에서 북녘땅을 바라보고 또 금강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 전에 무인기가 바로 그 전날 평양상공에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그런 북한의 보도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중단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광이 이렇게 중단되면은 이건 역시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이 긴장이 높아지면은 거기 이제 민농사 안에 못 들어가죠. 일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농사 관련돼서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접경 지역 안에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영농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이 지역을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간인 출입 통제선은 이제 승인을 받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DMZ 탐방을 할 때도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그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서 영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출입이 제한돼 버립니다. 영농 활동을 위해서 보장되었던 출입이 제한돼 버리고 그럼 이런 게 바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데요. 원래부터 오랫동안 70년 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걸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목숨을 계속 보호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인 거죠. 이게 긴장이 고조가 되면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저희가 이따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국회가 또 대신 나서서 국회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요구를 할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렇습니다. 일정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회의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예. 우선은 북한이 이런 식의 계속 거친 발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어떤 무인기를 비롯하여 그 전에 이제 오물풍선이 오가는 거라든가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출발이 우리 민간단체가 네.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것, 그것도 불법적으로 뿌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이걸 좀 중단하자. 그러니까 민간단체 대북 전단 뿌리는 것도 우리가 좀 중단을 하고 그리고 확성기 방송도 우리가 먼저 중단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북한에게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 이걸 지금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해법을 받아들일지 네.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의 흡수통일 구상을 네. 밝혀왔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단 말이죠. 뭐 지금은 거의 뭐 두 국가가 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속 하는 거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사실상 이거는 힘만 쓰는 평화였다고 제가 우리 박종훈 기자님하고의 대화 통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힘만 쓰는 평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평화를 어떤 위해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스키핑 평화 지키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피스메이킹,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인 것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상은 포기하고 오로지 힘만 쓰는 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만 쓰는 평화를 하면은 북한도 또 거기에 똑같이 정면으로 또 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북한은 2019년도에 하노이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회담을 했는데 네.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담이 깨지고 나서 북한은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해가지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힘대로 살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자력갱생하겠다. 아하.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하고 협력도 안 하고 네. 미국하고 대화도 안 하고 오로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겠다. 뭐 물론 이제 그게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네. 적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평화를 정착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뭐 현상 유지 그렇죠. 최소 현상 유지라는 것을 일단 싸우지 않는다는 거니까 네. 일단 그 기본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자꾸 뭐 힘에 의한 평화 이야기하고 힘만 쓰는 평화 사실상 그런 이야기 하니까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당연히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충돌이 지금은 아주 복합 위기입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네. 글쎄요. 이 총체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네. 이것도 저희가 초미의 관심사로 놔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네.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 이게 우리 국정원이 또 확인까지 해줬어요. 네. 위성으로 사진 찍었다고 이제 이동하는 네. 그 러시아 배가 이동하는 것까지 네. 보면서 수송하는 모습까지 밝히면서 음. 봐라 정말 파병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부분도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북한이 전쟁에 네. 참여하고 네.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네. 가능성 거의 뭐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 좀 또 역시 제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골 있습니다. 때리는 현상. 네. 뭡니까? 국정원은 지금 저렇게 뭐 저게 북한이 파병하는 거라고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미 동맹은 지금 빗셀 틈 없는 한미 동맹 혈맹인데 그래가지고 한미일 간에 또 막 정보 공유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하고 지소미아 그것도 다 협력해가지고 정보 공유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미 간의 동맹이 지금 사실상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뭐 맞아요. 만나면 예, 자랑하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국방장관은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 국방장관의 워딩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확인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확인할 정도면 미국도 알고 있을 텐데요. 미국이 우리보다 정보도 당연히 빠르죠. 왜냐하면은 한반도를 어떤 감시하는 감시 정찰 능력이 당연히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미국은 그 상공에서 계속 정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북한군이 파병한다면은 우리 박정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 일부에서 말하는 뭐 3차 대전이라는 3차 세계 대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한반도가 유럽의 전쟁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유럽과 관련된 나토와 러시아, 한국, 북한, 러시아 막 이렇게 연결되는 전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중동 문제도 지금 골치 아픈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북한군의 특수부대, 폭풍군 단위라는 특수부대 1만 2천 명이 참전한다면은 이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지는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한 달도 앞두고 채 안 남겨놓고 있는데 네. 국제 정세가 이런 식으로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일부에서 지적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가장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국방장관이 난 모르겠다 이러는 겁니다. 들은 바 없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정확한 어딩은. 그러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개탄스럽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제를 다 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고 있다. 미국만 확인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장에 지금 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돼가지고 러시아랑 편먹고 싸우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불안해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겠죠. 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나토. 그렇죠. 유럽의 예.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 검은 곰이 유럽을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수십 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군이 1만 2천 명에 대한 그 더군다나 특수부대. 네. 이 우리 텔레비전에서 북한 그 뭐 우리 자료화면 보면 북한군 특수부대 막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토에서 이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토 입장에는 자기 안전에 자기 안보에 가장 직접 위협을 받는 사안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단기적으로는 나토 국가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토도 지금 현재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위기를 불안한 상황으로 빠져들어서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미국과 네. 나토는 이거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장을 이제 축소하는 움직임이고 특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좀 파장이 커지지 않길 바라는 네. 그런 마음이 클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예.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미 간에 빗셀 틈 없는 동맹,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막 엄청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설적이네요. 예, 그런데 일본도 지금 조용하고 있고요. 미국은 확인 안 된다고 그러고 예. 나토도 확인 안 된다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만 이렇게 공개라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해주고 있는 셈이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네. 뭐 진짜 북한 사람처럼 보이는 네. 그런 동양인들이 예. 군복 네. 또 뭐 군화 받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북한 억양이긴 네. 하지만 막 야야야 뭐 이런 얘기도 빨리 나와라 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이제 북한군이 정말 러시아에 도착한 거 네. 아니냐 예. 연해주에 극동에 도착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 한글로 적은 뭐 이 수치표 네. 이것도 지금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거를 기정사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짐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을 때 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런 어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네. 이런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이런 몇 가지의 단서들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빗셀 틈 없는 동맹이 미국과 이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보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토 국가들하고도 정보 판단을 하고 만약에 나토 국가가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런 국제적인 협력이 물을 일었을 때 그때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예. 미국 당국자의 발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토에서도 그런 당국자의 발언이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이 특수부대 12,000명을 파병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란을 하지 않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토도 확인 안 됐다 그러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고 미국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서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정말로 우리 국정원이 말한 것처럼 특수부대 12,000명을 파병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북한이 일부에서 지금 예측 분석하는 것처럼 북한이 그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 체계를 검수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 용도인가 아니면 후방 지원을 위한 것인가 뭐 네. 군수 지원을 위한 것인가 공병 부대인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민들한테도 네.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몇 가지 아주 단편적인 그런 단서들인데 그 단편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12,000명의 북한의 특수부대들을 파병한다고 하니까 정부의 이런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미치는 여파가 뭘까 하는 것도 함께 토론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지금 한미 간에 네. 뭐 정보 당국만 보면 네. 또 군 쪽 얘기만 들어보면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네. 엇박자도 매우 심각한 엇박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중요한 문제인데 네.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이런 또 네. 엇박자를 내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비판입니다. 일단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여기 파병 우리의 이제 발표 국정원 발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되면 모두의 해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 강력히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3차 세계대전 이 얘기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 나토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 우리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끄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무기 지원도 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만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돈은 안 줘요. 미국 그 의회에서도 지금 뭐 날린 거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되고 부풀려서 말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뭐 우리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의 심정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처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을 부풀리고 과장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종희 기자님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정원이 바로 이제 공개하고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걱정이 거예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안 자체를 윤석열 정부가 좀 활용하려는 그러니까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쪽으로 이 정세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국내 정치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일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억울하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 윤석열 정부가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쿠데타도 일으키려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막 계속 나왔었던 거. 근데 그것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지밭에 그렇죠. 가지밭에서 신발끈,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아라. 배밭에서 가끔 매지 말아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계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충암파 라인에 쫙 그렇죠. 깔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닌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거를 증폭시켜 가지고 이걸 위기를 지금 벗어나려고 국면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에 흐르는 피는 우리나라 역대 그 수구 세력들은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도 않았습니까? 북한한테 심지어 우리만 총풍선 그렇죠. 돈 주고 돈 주고 총 좀 싸자.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간첩단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국내의 어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만 하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핏줄에 흐르고 있는 수구 세력들은 항상 간첩단 조작 사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40년 전에 뭐 있었던 무슨 간첩단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로 확정돼 있는데 그 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아니 그 우리 수구 정권들이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국내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를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또 역대 정부가 처했던 위기 상황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능한 정권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남북관계 악용하는 거. 힘만 쓰는 평화를 막 떠들면서 남북관계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속성을 놓고 볼 때 이런 식으로 또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4.1%. 네, 부정평가 이거는 72.3%. 와, 72.3%. 이거는 진짜 부정평가가 70%를 넘어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긍정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외부 변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런 의심을 얘기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지금 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그랬는데요. 복합 위기, 퍼펙트 위기입니다. 퍼펙트 스톰이 지금. 퍼펙트 스톰. 왜 그러냐면요. 우선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안보 위기다, 안보 불안이 됐을 때는 그게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두 번째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뭔가 틀어져 가지고 미국이 북폭을 하겠다, 북한을 폭격하겠다, 뭐 이러면 또 이 심각한 안보 위기가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역대 그 수구 정권들이 북한을 악용해 가지고 국내 정치 이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반발할 때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는 안보 위기였습니다. 보통 안보 위기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하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에 우리가 연관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어떤 큰 전쟁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안보 불안 요소가 지금 우리에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무인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남북 사이에 서로 지금 공방만 벌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뭐 남한이 보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막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막 말폭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날리는 말폭탄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기력하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할 수 있게. 무능하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관리를 잘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 정말 먼 일 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무능한 정권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보 요인들을 증폭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복합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복합 위기 상황으로 몰려 있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경의선, 동해선 도로까지 폭파시키고 있는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도 대응을 강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럼 여기서 밀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그건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결과
남북한의 서로 어떤 갈등의 악순환에 우리가 편승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 동안 늘 대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고 그리고 평화적 통일 지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평화를 좀 정착시켜라. 서로 좀 싸움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라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탓만 하고 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수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따져보자면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자기 혼자 살겠다. 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하노이 뭐 트럼프하고 만나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의 도움도 안 받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앞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하는 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상황을 관리하는 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대북전단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또 대북전단 뿌리니까 또 같이 대북전단 뿌리고 그러니까 네. 또 우리는 확성기 방송하고 그러니까 또 북한도 북한도 하고. 확성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무인기 날려보내고 지금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시키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하니까 우리가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왠지 이제 의정 갈등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네요. 그런가요? 의정 갈등에서도 이게 갑자기 정부가 정책으로 2,000명 맞아. 의대 정원 증원하겠다라고 그렇죠. 한 다음에 네. 아니 의대 증원 이거 우리 하겠다고 정책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토를 다냐. 그리고 대학 입시 수시도 다 됐는데 왜 토를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의료개혁에 반대하느냐. 왜 그렇죠. 이런 혼란을 만드냐. 의료계를 몰아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작은 2,000명 증원이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전단을 보내는 걸 막지 않고 전단을 네. 보내게 해서 자극을 시켜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탓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서 계속 진행이 되어질 때 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로 또 비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엉뚱한 결과로 비약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위기 관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 안에 딱 빠져 들어가 가지고 매몰돼서 보면은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경의선도로 폭파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맞서 싸워야지. 이게 어떤 그 상황에 단기적으로 빠져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런 정도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국가를 겨냥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미달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딱 볼 때는 전체적인 그 발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거 잘못 관리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발단은 북한은 자기네들 뭐 건들지 말아라. 너희들 우리가 안 건들면은 뭐 자기네들 혼자 갈 길 가겠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뭐 갈 길 가서 북한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기다 대놓고 이제 우리가 자꾸 전단을 뿌리면서 네네. 자극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 우리가 했으니까 그때 전단을 뿌리는 걸 그 당시에 멈췄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지금 꼬이면서 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남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잘못하면은 네. 굉장히 큰 상황으로 지금 비약적으로 어떤 전환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긴장이 팽팽한 이런 상황에서 서해에서 조업하다가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한달까 또는 뭐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어떤 사소한 어떤 충돌이 하나라도 생겼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국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해야 되군요. 그래서 그럼요. 네. 이게 바로 위기 관리를 위기 하는 관리. 것입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그걸 못 하고 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박근혜, 뭐 이명박 정권, 보수 정권이 그 동안도 있었는데 그때랑 예.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보면은 네, 비핵 개방 3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그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떠들지만은 이명박 정부도 뭐 이렇게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도 또 이제 어려울 때는 몰래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 주면서
야, 좀 뭘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또 접촉도 시도하고 네. 그런 노력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전혀 평가를 안 해주지만은 하여튼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뭐 또 다소 좀 황당하게 통일 대박 이야기 하지만은 개성공단 폐쇄도 했던 게 떠오르는데 저는 폐쇄했고 근데 또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지고 또 중국하고 관계를 또 풀어보려고 하고 뭐 이런 시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뭐 다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을 막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개 중에 잘한 걸 한두 가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뭐 분해를 하고 막 해봐도 잘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보 문제, 특히 남북관계, 국제정세 이런 문제에서는요. 네, 아무리 봐도 잘한 게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무인기 문제도 지금 이게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쪽에서 뭐 삐라 뿌리기 위해서 삐라통 달고 이제 무인기가 날아와가지고 삐라 뿌리고 그 기체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근데 뭐 확실히 확인은 안 해줬어요. 삐라통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남쪽에서 무인기가 날아왔다라고 우리를 또 겨냥을 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확인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이걸 또 트집 잡아서 뭐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건데요. 그런 우려도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게다가 이제 그게 경의선 폭파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지금 더 국민들이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무인기는 우리 이 정부가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를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북한의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국방성에서 발표하고 김여정이하고 그래서 그걸 며칠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뭐 말은 엄청 세게 해요. 막 공화국을 뭐 영공을 뭐 쳐들어갖고 주권을 침탈한 뭐 못된 짓을 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도 항상 북한의 국방성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항상 뭐였냐면은 마지막 문장은 뭐냐 한 번만 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메시지는 무인기가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띄웠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 열나 기분 나쁘다 화 많이 났다 근데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책을 세워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 정부는 근데 거의 다 대놓고 우리 안보 관계자들 전부 나와가지고 북한은 전쟁 못 일으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불난지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또 국내 정치가 어려우니까 뭔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그리 돌리거나 또는 어떤 북한 변수 때문에 안보 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이 정권이 위기에서부터 또 탈출해 보려고 하는 옛날에 수구 정권이 써먹었던 방식을 또 윤석열 정부가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북한이 왜 바로 공격하지 않고 왜 북한이 말만 세게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처음에 이야기했는가 이런 점입니다. 근데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방공망이 뚫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무인 정찰기인 MQ-9에 의해 가지고 이라크에서 이란의 군사 지도자가 피격을 당해가지고 암살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미국 본토에서 MQ-9이라는 물론 최고성능 무인기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본토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이라크에서 암살을 한 거거든요. 근데 평양 상공이 뚫렸어요 무인기에 의해서. 물론 그 무인기는 그런 어떤 정밀하게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일단 평양 상공에 뚫렸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전 측면에서 보면 첫째 방공망이 뚫렸다. 두 번째로 김정은의 신변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무인기 보내서. 그렇죠.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북한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북한은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예요. 수령이 최고예요. 최고 존엄을 목숨 걸고 사수하자는 게 북한이 맨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최고 존엄에 바로 그 무인기가 갔다 온 평양의 중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평양의 중구역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청사가 있는 곳이에요.
북한 노동당 중앙청사는 김정은의 집무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무슨 맨날 당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자 예, 거기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럼 그 상공에 무인기가 떴어요.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보위에 실패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그 못지않게 북한이 또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 북한의 이 수령님을 받들어 모시는 북한에서 수령을 모독하는 거는 가장 큰 1호 범죄입니다. 그런데 수령을 모독하는 전단이 수령 집무실 상공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또 엄청나게 중요한 북한 내부에서 본다면은 네. 범죄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무인기가 평양 중국 상공에 떠서 삐를 뿌렸던 것이 북한에게 주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말로는 이제 남한을 규탄하는 거 떠들지만은 자기네들도 불안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그 자기네 방공망에 뚫렸는데 또 돌아와 버리면은 그러면 또 자기네들이 그렇죠. 대책을 세운다 하지만 혹시나 네. 또 돌아보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시키려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대를 시키려고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 마라. 그렇죠. 유능한 정부를 한다면은요. 이 타이밍에서 북한은 목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에서 군사 당국자 회담을 딱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 시점에. 네, 북한도 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재발 방지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수밖에 없다.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자. 아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 이제 그럼 이제 북한은 진상 규명을 하자 그러면은 자기들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끼를 가지고 북한을 군사회담에 끌어 들어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뭐 좀 티격태격하고 막 싸움질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지금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이 예.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안 받았다고 쳐요. 안 받으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니 지금 평양 방공망에 뚫렸고 수령을 모독하는 유인물이 평양 수령 집무실에 떨어지고 있고 네. 수령 집무실에 지금 무인기가 날아다니는데 재발 방지를 안 해?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협상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북한 내부에 또 어떤 비판 세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안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니 이건 우리가 그랬어 재발 방지 하자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 근데 왜 응하지 않느냐 예. 하면서 이 무인기 사건이 더 심각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말 있게 만드는 남북 간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명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위에 서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합니까? 무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 무능한 세력들이 이런 상황을 혹시나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 악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길이 있네요. 이 물론이죠. 사안을 또 뒤집을 만한 그렇죠. 역전시킬 수만한 그런 길이 있는데 네. 그걸 안 보는 건지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네. 아, 답답하네요. 네. 긴장만 고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긴장 상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만약에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을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아주 100%뭐 허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12,000명의 북한의 폭풍 군단이 가는 거는 과장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어디서인가 어떤 진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2,000명은 아닐 것이다. 예. 그리고 네. 북한의 특수부대 12,000명, 그러니까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예. 그건 아닐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정확하게 우리 정부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좀 다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무인기 진실도 막아버리고 있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뭐가 진실인지 국민들을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고 이 정부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자칫하면은 정말로 어떤 하늘의 불꽃 불씨가 광야를 불사할 수 있다고 중국 공산당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남북 사이에 이렇게 불똥이 튕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는 지금 완전히 마른 장작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똥 튕기는 하늘의 그 불똥이 네. 지금 마른 장작으로 옮겨올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확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불씨를 어떻게
안 생기게 할 것인가, 불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위기 관리인 것이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지금 현재 만약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하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경제 너무 안 좋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경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북한 파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지면은 네. 우리는 또 정말 경제 추락으로 또 국민들 불편하면 또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 안보 이슈는 사실 경제 이슈랑 바로 또 연이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썼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거기에 대해 글쎄요, 이것도 좀 까먹은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생각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서 네. 너무 걱정입니다. 네. 자, 3차 세계 대전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미국이 계속 네. 이런 태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네. 보인다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 막 애가 탈 거고 그렇죠. 3차 세계 대전 얘기를 계속 좀 하면서 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긴장을 좀 고조시킬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 보여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좀 봐야겠네요. 뭐 우리 박종희 기자님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어떤 거요? 한미 동맹이 혈맹 동맹이라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북이 지금 아주 혈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파병도 하고 막. 근데 거기에 상황은 이제 한우 혈맹이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과 그러면 안 우크라이나가. 되잖아요. 아니 지금 말로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이제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뭔가 조금 불안한 심리를 막 더 국제사회 호소를 해서 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아직까지 100% 단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조각 정보들만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 정보들에 또 맞장구 치는 게 또 우리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혀 지구상에서 그동안 역사에서 보지도 못했던 아주 기괴한 한우. 윤석열 젤렌스키 동맹. 그리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보를 과장한다는 거, 네.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그런 윤석열 젤렌스키 동맹이 많을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젤렌스키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제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로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젤렌스키에 대한 국제적 어떤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정말 고통받고 있고 피받고 있는 그 희생자들, 약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우리 한강 작가가 한강이 온다라는 한강이 온다, 손이 온다 이런 소설을 가지고 약자의 편에 선 것처럼 우크라이나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발언을 한다면은 세계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하면 틀림없이 정신 차리세요, 김창수 씨, 어떻게 윤석열하고 한강 작가를 비교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에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진짜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도와주려면은 우크라이나에 그 피해받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공감과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국제사회에 이 우크라이나 피해자들과 함께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자는 거예요. 네. 한강 작가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습니까?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한강하고 윤석열을 비교하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내고 현상 유지, 현상 관리를 할 거냐, 여기에 이제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전을 각오하고, 지난번 2년 전에 무인기 사태 때도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가 무인기 한 대 내려오면 뭐 2대, 석 대 이제 올라가서 뭐 격추시키고 온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까지 이번 기회에 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럼 뭐 물론 지금 뭐 우회해서 보내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내게 되면 이것도 정말 긴장을 고조시키고 맞습니다. 전쟁으로 가는 그런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 그걸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보수 논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회에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면은 진짜 윤석열 젤렌스키 동맹을 그렇게 좀 만들자고 지금 하는 것인데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태가 확산되어지면은 네.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안보리 상임이사고 5개 국가 중에 하나이고 핵을 보유한 국가이고 재벌은 망해도 3대를 간다고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 기술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고 우수한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네. 러시아는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하고 이미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 지원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원해줬던 무기가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사용되게 되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논객들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원한 우크라이나 그 무기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당구 용어로 말한다면 뭐 몇 번 돌다 보면 돌아가지고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 야,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네. 우리 북한 파병은 우리 무기 주면 되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네. 이런 말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참 평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네.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 네. 뭐 이번에 깜짝 놀라셨죠? 네. 처장님도. 저는 낮에 이제 네. 오후쯤에 노벨문학상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네. 그냥 무식중으로 막 탄성이 쏟아져 나왔어요. 와, 막 이러면서요. 마치 처장님이 받은 것처럼. 맞아요. 바로 페이스북에 막 네. 아니 우크라이나 아니 우크라이나 네. 아니 한강 노벨 평화 노벨 문학상 수상 이게 꿈이냐 성시냐 얼씨구 절씨구 더덩실 정말로 얼씨구 절씨구 더덩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 한강 작가의 수상 많이 기뻐하고 지금 축하하고 책도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강 작가가 이런 노벨 문학상 쾌거에도 이런 전쟁 참상 정말 주검들이 실려 나가는 이 현실에서 기자회견 할 수 없다. 그렇죠. 잔치상 차릴 수 없다. 잔치 벌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자회견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평화를 정말 항상 생각하고 전쟁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한강 작가의 마음 우리가 참 다 헤아리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한강 작가 수상에 축하 메시지 SNS에 올렸던데 그 의미가 뭔 줄 몰라요. 그분은 길게 쓰셨더라고요. 이런 한강 작가의 이 기자회견 안 하는 이 마음을 돌아보면서 국정 운영해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거기 한강 작가의 그 기자회견 안 하겠다는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 사태에서 그 고통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깊은 연민입니다. 한강 작가의 많은 책들이 그런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깊은 연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 그거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고 그렇죠. 세계인과의 보편성을 얻는 한강 작가이기 때문에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하.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판에 내가 기자회견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어 나가는 판이지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를 우회적으로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한강 작가의 수상 축하를 많이 했지만은 그 이후에 나온 한강 작가의 메시지를 좀 잘 돌아보고 남북 관계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기대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런 바람을 네. 가졌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아픔을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자는 네, 것하고 네.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다는 그러니까요. 걸 보자는 거예요. 이 쉬운 메시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우리의 감격, 환호가 지금 남북한의 불안함 때문에 네. 그 불안함이 감격 강화를 좀 깎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그러게요. 네. 다시 한번 평화를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자 처장님도 이제 평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네. 그 무인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세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인기하고 경의선 도로를 폭파한 거하고는 사실은 좀 무관한 건데 경의선 도로를 폭파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남한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요. 뭐 우리 다른 이런 나라다. 뭐 그런 것들 상징적으로 네. 보여주는 이제 퍼포먼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폭파된 장면을 보면서 그 폭파된 장면이 제 눈에는 너무나 낯이 익은 곳이에요. 제가 과거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예. 초대 사무처장으로 그 길을 통해서 그렇군요. 출퇴근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군사분계선 선상인데요. 지도에는 군사분계선이 있지만은 그 육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나갈 때 이곳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아. 그래서 공기가 달라요. 근데 무슨 뭐 제가 도사도 아닌데 공기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 군사분계선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군사분계선 끝 지점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서부터 개성입니다라는 우리 이번에 폭파하는 동영상 보면은 네. 그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 표지판이 딱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 표지판이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개성 특별 공업지구 5km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개성공단까지는 5km입니다. 네. 그 표지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가 남한의 아스팔트하고 북한의 아스팔트가 이 질감도 다르고 색도 달라요. 거기서 또 분위기도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양쪽에 남북 도로 양쪽에 이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가로등하고 우리의 가로등하고 또 달라요. 예, 우리 가로등이 굉장히 뭔가 좀 세련된 그런 어떤 도시적인 느낌. 도시적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의 가로등은 굉장히 고졸한 애스러운 정치가 또 스며 있는 그런 가로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드디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고 있구나. 이 군사 분계선 때문에 도대체 육지의 선도 그어졌지도 않는 이 군사 분계선 때문에 남북이 70년간 얼마나 싸웠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가.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하면서 거기를 넘어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 비무장지대 일대를 보면서 여기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비무장지대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또 우리 남한 국민들이 꿈꿔왔던 그런 평화의 상징이 되고 네.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무인 도로를 만들고 네. 무인 자율 도로를 이런 꿈을 꾸었던 바로 그곳이 그러면서 지나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폭파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가 폭파되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은 판도라의 상자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도 희망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반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제 평화 공존한 한반도 위에서 네. 평화가 경제다고 해서 번영하는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은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잘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비판을 날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평화 이것도 좀 시급한 문제인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분명한 김창수 처장이 좀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네. 이런 대책, 이런 돌파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진짜 그냥 네, 네. 용산에 예. 거기 민원실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가도 텔레비전 앞에서도 입구에서 때려 막을 테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예. 뭔가 좀 민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 한번 넣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좀 말씀 좀 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종야 스팟 오늘 아침부터 달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법사위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현장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